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희가 한 몇 주 전이었을까요? 그 순살 아파트에 대한 네네.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LH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 6곳 가운데 한 곳꼴로 철근이 빠졌다. 네. 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요? 어떻게 그렇죠. 아, 이게 조사를 했는데요. 예. 무량판 구조로 만든 최근에 지은 아파트를 한 91개 단지를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중에서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네. 예. 이 더 놀라운 건요. 15개 단지 중에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지도 나오시죠? 여기 네, 보면 지금 나오고 파란색이 입주 완료된 단지고요. 네. 초록색이 입주 중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도 지금 공사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분양주택 4곳, 네. 임대주택 4곳이고요. 지방에서는 분양주택 1곳, 임대주택 6곳이 그 보강근이 누락이 됐다라고 지금 발표가 돼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서울 지역이 없는 게 좀 이상한데 서울 지역에 조사를 전수 조사가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는 LH가 아니라 SH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안 나온 거지. 근데 SH도 아마 서울에서도 조사를 하면 나오지 이게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H에서 발주한 것만 조사해서 이런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네. 근데 이 무량판 구조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무량판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제대로 설계대로 안 한 게 문제긴 한데요. 예. 아파트 구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벽식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옛날 같은 방식인데 네. 지붕이 있으면 이제 벽이 기둥 역할을 하면서 지붕을 더 받쳐주는 구조인데 예. 단점은 뭐냐면 이제 위층의 소음이 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벽식 구조. 요즘은 이제 선호하지 않는 구조이고요. 그다음 기둥식 구조라고 있는데 우리 천장이나 1층 바닥 같은 경우는 그냥 네. 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강 받쳐줘야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기둥이 옆으로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걸 보라고 하는데 보를 이렇게 세우고 기둥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둥식 구조인데 튼튼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요. 가격이 예. 좀 비싸요. 아하. 그래서 최근에는 무량판 구조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예.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그냥 천장을 이렇게 얹는 구조입니다. 기둥만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주차장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높이를 더 높게 할 수 높이를 있는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가격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냥 얹으니까 안정성이 문제가 되니까 기둥에 보강 철근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기둥을 되는데 튼튼하게. 그렇죠.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누락이 된 게 문제가 되고 아니 있습니다. 기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게 핵심인 기술에서 맞습니다. 그게 뼈를 빠진 뺐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이 무량판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들면 설계대로만 하면은 참 이게 비용도 좋은 절감이 기술인데. 되고 좋은 기술인데 원칙대로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기술입니다. 사실 그 인천 검단에서 이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 네. 여기만 이렇게 했느냐라는 시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쵸.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곳에서 좀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뭐 어쨌든 뭐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밝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떻게 돈 아끼려는 얘기하고 거죠.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니까요. 이게 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보는데 네.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파주 운정의 A34 블럭이나 수원 당수의 A3 블럭은 네. 구조 계산 누락이다.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일부러 한 건 아니다. 네, 고단지들은요. 네. 오산 세교 2의 A6 블럭은 착공 도서 그러니까 네. 설계 상세도가 누락이 됐다.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웠고요. 수서 역세권 A3 블럭이나 충남 도청 이전 신도시에는 도면에 표기를 누락했다. 보강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했다는 말은 뭐 본인들 안 하겠지. 안 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수를 했다. 실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종류가 이제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좀 뭐라 그럴까? 실수도 아니, 감사도 있고, 그렇죠. 그죠? 감리도 있고, 뭐 이게 다 있는 이거는 건데. 그냥 실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핑계를 대는 거고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감리 업체들도 전관 네. 예우를 해서 전관 업체들한테 많이 맡겼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총체적 부실이다.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문제는 문제고 이제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네네. 벌어져서 이제 입주민들이 불안에 뜰 것 같고 이미 입주한 분들도 불안에 뜰 것 같고 앞으로 할 분들도 이제 불안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조치합니까? 또 다 뼈를 심어 버립니까? 새로 시공을 해야 되나요? 마음 같아서는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은 어려울 것 무너진 다음에 같고요. 재시공합니까? 그게 말이 근데 안 되죠. 지금 뭐 보강 공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둥이라든지 뭐 슬래브 천장에 보강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예. 주민들은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게 그렇죠. 당연하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지를 하고 뭐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 공사가 말도 안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색 공사를 하는가 그냥 칠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기둥 보강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근데 거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알리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냥 색깔 칠하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보강 공사를 하면 물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 공사를 하지만 네네. 그래도 공사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또 불안하신 분들은 또 잠시 다른데 뭐 가 있든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이걸 조용히 하려다가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건 이제 LH에서 발주한 아파트만 이제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얘기한 건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잖아요. 그럼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이 이게 커지는 사실 LH도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최근에 지은 무량판 구조로 지은 그러니까 전수조사 아파트만 아니에요. LH 가 전수조사를 얼마나 했는데 많은데, 아파트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이제 전수 모두 다 조사해라. 심지어는 민간 아파트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데 이게 일이 너무 커지거든요. 일이 커지죠. 커지는데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게 무량판 구조가 2017년 이후부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2017년 이전에는 기둥식을 많이 사용했고요. 예. 네. 2017년 이후에는 이제 고가 아파트 위주로 지하 주차장을 넓게 하기 위해서 무량판 구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2017년 이후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남의 나라 욕해서 그런데 뭐 중국에 보면 희귀한 영상이에요. 아파트 통째로 무너지고 열어보니까 철근 하나도 없고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정말 납득이-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아파트 아니면 건축물을 잘 짓는 거로 그럼요. 세계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물은 건축물. 우리나라가 다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발생했다는 게 사실 우리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요. 설계 기술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설계 기술이거든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해외 보면 저는 이런 건 해외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일본이나 호주나 미국을 보더라도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걸리고. 오래 걸리고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짓는데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짓는 거 우리보다 더한 게 이제 중국인 것 같고요. 우리도 중국 욕했는데 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뼈도 빼놓지 말고 양심도 빼놓지 말고 맞습니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도 좀 짚어볼까요? 어땠을까요? 주간 아파트 동향은 이제 지난주는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지난주 7월 17일 기준에서는 0.03%포인트 정도 올라서 변동폭이 좀 컸는데요. 네. 이번 주 7월 24일 7월 4주차 통계를 보니까 네. 숨고르기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국이 0.02에서 0.02 전주 대비 똑같고요. 네. 서울도 0.07에서 0.07 수도권은 0.07에서 0.06으로 오히려 살짝 줄었습니다. 지방도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 지방은 0.01%포인트 살짝 회복을 했는데 숨고르기는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상승 지역을 보면 네. 6월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가 상승이었고 나머지는 다 하락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대전, 충남까지가 지난주가 이제 마이너스자를 뗐고요. 이번 주 보니까 충북하고 울산도 이제 마이너스 뗐어요. 마이너스자 떼고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DSR이 풀렸다고 7월 27일부터 뭐 네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거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이고요. 모든 대출 규제에 대해서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DSR이라고 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 소득에 대비해서 소득 이제 대비해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데 네.
이게 모든 대출이 아니고요. 역전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져서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경우에 용도로만. 그렇죠. 해당되는 경우만 DSR을 완화해 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데 DSR 풀렸다고 신나서 은행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예. 또 전세금 반환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계약이 안 돼서 안 들어오는 분들도 대상은 됩니다. 네. 대출을 받고요.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하는 구조로 이렇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전세금 이 역전세 난 이 전세금 부족한 거를 이렇게 조치를 마련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네네. 결국은 대출 더 내는 거잖아요. 대출잖아요. 네. 이게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면 대출이 기존에 한 3억 5천 정도 나오는 분들이 네. 5억 2,500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나니까 아니 자기들이 집을 사놓고 투자해놓고 왜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걸 또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주느냐.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라는 있어요. 비판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되고요. 집주인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세 가격이 금리가 올라서 떨어졌는데 내가 반환하지 못하면 집을 또 급매물로 팔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저는 1년 한시적이고요. 역전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싶고 정부가 1년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1년이 지나면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역전세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우리가 좀 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뭐 다운 계약, 업 계약 사실은 좀 뭐 뉴스 보면은 가끔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유혹에 빠진 적 없으세요? 그럴 만큼의 세금 이 집 사고할 때 세금 딱 받으면 다운 계약 하고 싶다는 이게 유혹은 정말 누가 굉장한 있어요. 유혹입니다. 그럼요. 돈이 왜냐하면 이게 한두 당장 푼이 내야 될 아니라서. 세금이 그럼요. 막 줄어드니까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혹이 불법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루어진다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 옛날 노무현 얘기 중에.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는 아예 불법이 아니었던 대놓고 시절도 했는데. 있었고요. 네. 아, 정말요? 지금 근데 이게 유혹이 상당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눈앞에 예.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떤 매수자가 나타나서 다운 계약에 협조해주면 집을 예. 사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협조 안 해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일 당연하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과태료를 올리겠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다운 계약을 하는지는 우리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양도세를 아낄 수가 있고요.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아낄 수가 있고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네. 다운 계약은 이해가 되는데 업 계약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업 계약은 계약을 더 높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10억에 계약을 했는데 12억에 계약했다라고 계약서를 한 장 더 쓰는 거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사는 분들. 그렇죠.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대상이 되면 나는 10억에 파나 12억에 파나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매수자들은요. 취득세는 조금 더 내지만 취득가액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중에 집을 팔 때 그거 양도세를 양도차익. 아낄 수도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업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파는 입장에서는 난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협조해 줄게라고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문제가 됩니다. 10년 동안 이게 제척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뒤늦게 또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두들겨 맞게 되는데요. 네. 지금 최고 5%까지 나옵니다. 취득 금액의 최고 5%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구간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네. 최고 10%까지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제와 그 신고한 금액 차이가 50% 이상 발생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10%. 그러니까 10억 원이면 과태료만 1억 원이 과태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있더라도 절대 협조하면 안 되고요. 언제라도 10년 동안 다리 뻗고 자지 못합니다.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발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원칙대로 네.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청약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네. 수도권은 심심치 않게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툭툭 나오고 있어요. 네네. 분위기가 요즘 뭐 반전이 되는 겁니까? 좀? 요즘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청약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 2월, 3월만 하더라도 한 4만 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 청약자들이. 네. 근데 지금 한 8만 명 정도로 올라왔기 대단합니다. 때문에 예.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고요. 최근 뉴스 보면 뭐 용산에 뭐 호반서밋 아파트가 이게 163대 1이 나왔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민간 아파트, 뉴욕 같은 공공 아파트 말고요. 네. 상반기에 민간 아파트 중에서는 청량리 7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가 242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100대 1 이상 나오는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30% 정도 저렴하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전용 84가 16억 정도 나왔거든요. 예. 16억 3천 정도 나왔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24억, 25억 하니까. 그럼 평당 가격이 좀 확실히 낮은 건가요? 그렇죠. 주변이 6천만 원이 넘는데 여기는 4,500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고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특정 단지들만 많이 몰리고 있고 물론 나머지 단지들도 시장의 수요자들,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월보다는 분명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역별 분위기는 좀 어때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방은 그렇게 분위기 좋지는 않습니다. 뭐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물론 1월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네. 미분양도 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번 6월 통계가 나왔는데 미분양이 6만 6천 호. 전국 미분양이 지난달 5월이 6만 8천 호였고요. 1월, 2월이 7만 5천 호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아직도 국토부가 말하는 6만 2천 호 위험 수위를 여전히 넘는 분위기이고요.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중공업 미분양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 놓을 단계도 아니고요. 그렇죠.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살짝씩 올립니다. 주변 시세도 올라가고요. 분위기도 좋아지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주변 새 아파트 시세 정도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분양가가 더 올라가서 고분양가가 된다면 실수요자들도 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약시장 분위기가 일단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네네. 맞는데 이제 이렇게 약간 저렴한 아파트들이 툭툭 나오기 저렴하다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상대적으로. 아파트. 그렇죠. 그런 아파트를 하면 주변 시세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오히려 당첨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주변 아파트를 올라가지 주변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현실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이런 보도를 봤어요. 요즘에 이 청약 당첨자 중에 20, 30대 비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높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봤는데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아, 20,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아파트 청약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용산에 아까 제가 163대 1 나온 네네. 아파트 뽑아. 저도 알았습니다. 예. 아,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해요.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대상인데 주로 2030들은요 무주택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 그렇겠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 한 40%도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30들이 유리한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고 또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락을 몇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2011년, 12년 하락도 있어서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과연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어떻게 되느냐 분석을 하는데 2030들은 2017년부터 상승에 대한 경험만 했기 때문에 1월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 청약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금리라든지 뭐 경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라고 해서 뭐다 고가고 비싼 건 아니지만 네네. 평당 분양가가 아무리 4,500만 원 싸다고 하지만 네. 이게 국민평형으로 16억인데 네. 20, 30대 청약자들이 많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게 아니 싸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대상자가 절대금이라는 게 있는데. 65가구 모집에 1,575명이 몰렸거든요. 그럼 네. 이 10,000명이 16억 원을 마련할 돈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아마 부모님한테 증여를 좀 받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예 안 되는 분들은 아마 청약을 안 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자기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네. 이 청년층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이 자금 마련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만이라도 네네. 그걸 좀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근데 일단 좋겠다. 청약 시장이 일반 매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게요.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면 계약은 할 일단 수가 계약은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중도금 대출 받고 입주할 때 전세를 면허 돌리면 걸리고, 결국에는 집값의 한 뭐 반 정도만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니까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자기가 모아둔 보태서. 자금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자금은 좀 있는 분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으로 저희 뭐 청약 당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네. 이 뭐 확률을 높인다는 게 참 어려운 질문이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 네. 그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뭐 어떤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우리 163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사실 반에서 1등 해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거의 전교 1등 해야 되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네요. 너무 저렴하고 다 좋은 거는 사실상 거의 안 됩니다. 가질 수가 예, 없죠. 가점 점수가 높게 나오지도 네. 않고요. 2030들은 기본적으로 가점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특별 공급 대상,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나 청년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특별 공급을 좀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 거주자 우선 제도가 있거든요. 해당 네. 지역 거주자한테 우선으로 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내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너무 눈독을 들이지 말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그 도에 나오는 물량 위주로 좀 특별 공급 위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약 해보셨어요? 청약 아니 통장만 근데 사실 저도 청약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청약 한 번도 안 해봤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 물론 그렇죠. 네. 그 집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가입을 하고 무주택인데 한 20년 동안 청약 통장 돈만 제 주변에도 집어넣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이 전데 좀 뭐.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렇게 용산의 주변 시세 대비 30% 되는 물건이거나 뉴홈이나 이런 데 청약하시면 로또 하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들 오늘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원. 성유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